탄핵 결정이 되고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고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던 원화 약세가 정상 수준으로만 가면 네.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은 5% 정도는 환으로 먹을 수 있는 네. 부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3월 말 4월 초 공매도 재개 그리고 관세 상호 관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저는 불확실성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를 지나면 좀 더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쉬었거든요. 다음 타자는 아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제가 멘트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주요 이벤트들이 막 몰려 있는데 네. 그게 이혼돼서 맞아요. 이번 주는 진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공매도 재개 시점도 일주일 네. 앞으로 다가왔고 정치적인 탄핵 결정도 어떻게 될지 네. 뭐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됐고 완전히 이렇게 경계 맞습니다. 관망 딱 예. 그걸로 요약할 수 있겠죠. 수급 주체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만 보더라도 딱 네. 그거였고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한 30% 네. 줄었습니다. 이거 좀 지금 방금 나오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가 60억 원입니다. 막판에 그냥 네, 막판에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기관도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네, 네. 물론 맞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글쎄요 오늘 월요일장 그리고 이번 주장 네. 큰 그림에서는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5거래일 연속 상승할 정도로 뭐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정도가 주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 후반 다음 주 지나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이 못 갔는데 코스피를 되게 잘 갔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미국도 잘 가고 코스피도 같이 발맞춰 잘 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미국 증시가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코스피가 뭐 등락은 있겠지만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밤하고 내일 밤에는 서베이 지표들이 나와요. 네. S&P PMI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달, 내일에는,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전월 대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력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3월 F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명확하게 말해줬죠. 서베이 지표만 보면 굉장히 안 좋다. 네. 근데 하드 데이터를 보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한다. 하드 데이터는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하드 데이터만 본다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은 더 낮아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하드 데이터를 좀 신뢰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 이번 주 말에 나오는 PC 물가라든지 소비 소득 지표가 좀 잘 나오면은 지금 컨센으로는 PC는 좀 정체되는 것들을 보여줄 거고 소득 소비는 전월 대비 플러스 반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시장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부장님 죄송해요 제가 네? 들으면서 귀로는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주는 서베이네 뭐 연준이네 이거보다 헌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최근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커진 거고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예. 좀 막아놓은 상태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막아놓은 상태 같고 좀 불안정한 거는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1,46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103까지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죠.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한국 수출이 망가졌냐, 소비 심리가 더 나빠졌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오직 정치적 불확실성. 현재. 네. 그래서 이게 해결돼야지 좀 시장이 맞아요. 그 환율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조금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은 뭐 반도체를 산 거지 시장을 샀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원화 약세 강도예요.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화가 더 약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103으로 떨어지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을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았던 거고 그러다가 지난주 매수 전환한 것은 일단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지금 118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현재 탄핵 결정이 되고 원달러율이 좀 안정을 찾고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던 원화 약세가 정상 수준으로만 가면 네.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은 5% 정도는 환으로 먹을 수 있는 네. 부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수요가 좀 들어오면서 좀 수급이 좀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원달러율이 좀 레벨 다운되고 1,4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외국인 수급은 좀 세게 들어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 주에 현재 결과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그리고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장님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분석해 주실 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제작진에서도 얄궂게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아마 하단으로 이제 곧 질문이 나갈 텐데 네. 잘 가던 반도체 주춤 얼마나 더 갈까 이렇게 네. 좀 얄궂죠. 네, 왜냐면 너무. 워낙 지난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한번 쉬는 걸 수도 있을 네. 테고 마이크론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받을 수가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하락한 건데 지금 이제 그 제작진의 그 뉘앙스를 보자면 네. 반도체가 이제 그러면 꺾일까에 대한 불안감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6만 원을 넘긴 했는데 이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 급하게 예, 올랐잖아요. 빠르게 올라왔죠. 네. 근데 5개월 동안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네. 뚫어내는 힘이 굉장히 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6만 원 지지력 테스트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쉽게 꺾이는 그림,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변화는 뭐 최근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2달러까지 하락했던 반도체 가격이 최근 1.8달러까지 회복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기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제 선수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 관세 정책 때문에 네. 몇 달 뒤에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10% 20% 오른다. 네. 라는 것들이 예정돼 있으면 지금은 사겠죠. 쉽게 말하면 사재기죠. 네. 네.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구 환신 금액을 작년 대비 2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자동차하고 IT 가전에서 전자기기까지 확대했거든요. 네. 보조금 규모를.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1월 20일까지 수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무선통신기기 전월 대비도 전년 대비도 두 자릿수 증가했고 반도체도 증가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전부 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구체화된다면은 저는 분명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 변화율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전월 대비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3개월 동안에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됐는데 이제 플러스 반전을 했고 있긴 있는 네, 거죠, 빨간색. 연간으로 따진다면 1%대 반전이 나오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익이 반도체 이익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이익이 꺾이고 막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이 빨간색 선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선행 EPS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3월 중순부터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펀더멘탈적으로도 좀 뒷받침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6만 원 후반대 7만 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너무 걱정할 때는 아니다. 만약에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전자가 5만 9천 원 6만 원에서 계속 막혔었거든요. 네. 그러나 진짜 드라마틱하게 지난주에 돌파를 했고 네. 여기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5만 9천 원만 안 깨면 그 다음 스텝인 6만 5천, 6만 7천 원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인 7만 원대로 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기다리자. 여기까지 많이 올라온 것들 최근 3월 한 달을 보면은 전자하고 닉스 둘이서 코스피 전체 상승의 77%를 담당했어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갈 뿐이지 이게 부러지거나 다시
4만, 5만 원 초반으로 가는 그림은 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더 높은 가격대를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네. 1, 2주 동안에 물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좋아질 거야. 이 시나리오는 오케이인데 네. 그러니까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펀더멘털은 펀더멘털이고 기술적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해하실 수가 있어서 우문 하나만 네, 드려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상승률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두 반도체 네. 탑2가 워낙 급하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난주에 삼성전자 5% 오를 때는 제가 상한가라고 표현을 할 네, 정도였으니까 네, 네. 뭐 그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안 무너진다는 그 방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6만 원 선이 버텨주면 더 네, 가는 네, 건가? 네, 네. 이걸 더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설사 조금 떨어지더라도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을 지난주처럼 보여주면 네. 아 이건 시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될지 네.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십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59,000원, 6만 원 이미 뚫어낸 이 기존의 저항대를 뚫어낸 것을 지켜낸다면 네, 네. 저는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최근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ETF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국 본토로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네.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고 최근 IT나 반도체 쪽 ETF로도 자금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흐름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수급적으로도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고점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제 막 30% 회복했어요. 이제 막 마이너스 38, 40 넘게 빠졌던 게 이제 막 조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이게 많이 왔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에 있고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 숨고르기 과정은 있어도 여기서 다시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이고 특히 이제 4월 초에 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을 거고 이제 IT들 실적 발표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좀 더 기대감을 살 수 있겠죠. 한국 주식 시장의 실적 흐름은 매년 똑같죠. 4분기 실적 쇼크,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최근 흐름들 보면은 전자, 닉스 모두 다 실적 전망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네. 여기다 앞서 보여드렸던 수출 데이터라든지 선수요라든지 반도체 가격 상승 플러스 할 게 환율 효과죠. 환율 효과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예상보다는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마 4월, 5월까지는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베어리시하게 봤구나 라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급적으로 계속 뒷받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16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17, 18로 높여지게 된다면 외국인이든 국내 기관이든 채워놔야겠죠.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더가 될 테니까 계속적으로 채워나는 수요가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뭐 등락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더 레벨을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 그 질문 뉘앙스에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조급해요. 사실 부장님을 뵈면 왜냐하면 부장님께서 올해 어떤 증시 전망에 대해서 네, 네. 상고, 하, 하죠. 중이나 저 뭐 이 네, 네, 정도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기간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약간 지금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잠시 쉬었다가 또 그렇게도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답답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2360에서 2670까지 온 겁니다. 네. 34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여기서 2500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300포인트, 400포인트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수익률로 따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12월 초에 2360이었고요. 네. 3월 초에 2370이었어요. 네. 두 달 반 만에 13% 정도가 올랐는데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좀 더 좋은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시장 잠깐 들어봤고 또 섹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현대차 한 3.9%, 네. 기아 한 3%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상호관세 이슈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또 외신 일부에서는 일부 업종 뭐 반도체, 제약, 네. 자동차 쪽으로는 안 매길 수도 있을 네. 것처럼 뉘앙스가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이거는 불확실한데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계속 말씀드린 게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네. 작년 7월 11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의 수익률을 보면은 아직 못 올라온 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밖에 없어요. 네. 왜 반도체 최근 철강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오늘 좀 꺾이긴 했지만 철강도 엄청 올라갔고 그다음에 반도체였고 그다음에 자동차였고 그다음 마지막 남은 타자가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는 쌉니다. 너무 싸요. 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PER이 4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공매도를 할까요? 공매도 좀 안전지대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다행히 오늘 나온 뉴스가 상호관세에서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상호관세가 어떻게 될까 저도 모릅니다. 뭐 트럼프 워낙 돌발 행동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런데 명확한 거는 제가 여러 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긴 하는 것 같은데 관세 정책은 협상 도구예요. 네. 누구를 아프게 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협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관세부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즘 좀 눈에 띄게 보는 거는 요 그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직무수행 지지도예요. 트럼프. 부정 비율이 높아지기 요즘 안 시작했습니다. 좋죠. 네. 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는데 최근 증시도 빠지고 물가도 불안하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큰일 났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역전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성향상 뭐 더 세게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간 선거에서 져서 후반부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거기다가 요 밑에 보시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율도 지금 0.3%포인트로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세게 가는 것보다 초반에는 조금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협상 카드를 활용하면서 야, 중국 압박해. 중국의 관세 부과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중국 압박용. 왜냐면 중국을 압박하면은 지지자들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감세안이라든지 내부 경기 부양 정책들을 좀 포커스, 규제 완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국정 지지도를 좀 되돌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호관세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존에 뱉었던 말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말 4월 초 뭐 공매도 재개 그리고 관세 상호관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저는 불확실성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를 지나면 좀 더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망을 하시니까 제가 굳이 하나 더 네. 질문을 드리는 게 물론 저점 대비 많이 못 올라왔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마음속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의 주가에서 더 가려면 결국에는 멀티플을 더 줘야 된다는 건데 네. 멀티플을 더 줄 요인이 없잖아요 지금. 멀티플을 더 주지 않아도 일단 정상화라는 얘기만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보여드릴게요. 12호선의 PER을 보시면 역사적 저점이에요. PBR도 네,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6%가 나오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4분기 대비 자동차 영업이익 변화, 영업이익 전망이 이렇게 좀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라든지 그리고 선수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저는 자동차도 지금 여기 오늘 같은 레벨에서 1960을 뚫었을 텐데 아마 2000을 넘어서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뭐 자동차가 이제 막 올라오는 그림이긴 한데 자동차도 지금 몇 달째 쉬었거든요. 네, 네. 그런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타자는 아마도 2차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차전지는 채권 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 2차전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한번 올라와줘서 좀 쉬고 있고 그 다음 타자는 자동차 또 자동차가 좀 쉴 때는 2차전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듣다 보니까 잠깐 뭐 얘기가 나와서 저도 든 생각이 기아 같은 경우에 배당 6% 하고 근데 네. 배당락이 나왔는데 벌써 다 회복했잖아요. 네. 공짜로 네. 6% 배당 가져간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으니까 네.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공매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이제 슬슬 유튜브에도 어디가 수혜주가 될 거다, 어디가 좀 피해를 볼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공매도 관련한 시나리오 그리고 수혜와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는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내리고 오르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과거 2009년, 2011년, 2021년 세 번 공매도 재개가 있었는데 3개월 수익률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밸류에이션이 13배에 달했던 2021년을 빼고는 12조, 6조를 샀어요. 3개월 네. 동안에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다는 정도라서 지금은 막 뭐 자료들 많이 보셨겠죠.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있는 것들이 뭐 있나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저는 조금 다르게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초 대비 대차 잔고 이제 공매도가 타이트해져서 이제 규제도 막 강해져서 대차가 있어야지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미리 대차를 쌓아놓은 듯한 업종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상사자본재, 방산 쪽이고요. 그 다음이 조선, IT 하드웨어, 기계, 건설, IT 가전, 화학, 보험 이런 정도고 오히려 비철 목재, 디스플레이, 통신 여기도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고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대차종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만 봐서 그렇긴 한데 여기 요 다음 그림 요거 하나 보시면은 유동 시가총액 대비 대차장고 비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IT 가전이긴 해요. 예. 그리고 화학 또 조선 있고 제약 바이오가 높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천천히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IT 가전하고 건강 관리가 제일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철 목재긴 한데 얘는 아직 떨어져 있고 그래서 IT 가전, 화학, 조선, 제약 바이오, 상사자본재 뭐 이런 업종들인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조선, 상사자본재, 기계. 최근 많이 올랐던 조선기계, 방산. 요 세 업종에 시가총액 대비 대차장고 비중도 높고 대차장고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조금 조심하자.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확실한 업종들, 종목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업종들은 좀 세이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서 그나마 조금 선방할 수 있는 건 여기도 좀 자동차가 하위권이거든요. 네. 자동차, 통신, 반도체, 인터넷, 뭐 유틸리티 이 정도가 좀 안전지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2차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격만 놓고 보면 제일 싸거든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 않고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까 네. 좀 아직까지는 세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다라는 게 들어오면 이제 2000년이 그때 움직이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혜나 선방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통신, 반도체, 유틸리티 네. 얘기를 해주셨고 방산과 조선은 워낙 급하게 많이 오른 네.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공매도 재개됐을 때 좀 주춤할 수 있는 네. 쪽으로 회자를 많이 됐었는데 아까 대차장고 비중 추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 2차 전지는 순위도 애매하고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공매도를 한다고? 그런데 또 실적 맞아요. 보면 좀 좋게 될 수도 있을 것 불안불안하고, 같고. 그쵸. 야 이거 2차 전지 보유자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거 관련해서는. 2차전지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긴 해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유지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레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버린 상황이죠. 2,800에서 3,150 사이에서 갇혀버렸는데 전자도 여기서 한 5개월 등락 보이다가 뚫고 올라간 네. 것처럼 아마 2차전지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특이하게 2차전지는 실적이 매번 안 좋았잖아요. 매 네, 분기마다. 근데 실적 시즌 끝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 시즌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충족시켜준다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뭐 흑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들려오면서 더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저는 여기 바닥권에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실적 때문에 밸류에이션 때문에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또 뭐가 들어오냐, 움직이기 시작하면 슈퍼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워낙 낮아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2차전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도 여기서 다시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새롭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바닥에서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추가적인 뭐 유증 소식만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 눈높이는 이미 낮아져 있잖아요. 너무 낮아져 기대치가 있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웬만치만 나아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2차전지 세트보다는 좀 소재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얼마나 팔릴 거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전기차 판매의 80%가 여전히 중국하고 유럽이 있잖아요. 예. 최근 보면 중국도 경기 부양 드라이브 세게 걸고 있고, 독일도 경기 부양 세게 걸고 있고, 자동차 보조금 준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수요가 올라오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게 원자재 쪽이거든요. 네. 그쪽이 움직이게 되면 2차전지 소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라볼 거는 뭐 세트업체보다는 소재 쪽을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까지 마지막에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또 보유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신규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기다리고 있는 주요 이벤트 이슈들 그리고 각 섹터별로 어떤 투자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경민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